트럼프 대통령의 통행세 숟가락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함께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겠다. 선상 사업가예요. 다른 나라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란 전쟁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막상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공동 통행세 합작 사업까지 하겠다니 정말 아전 인수격이죠. 다른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해협을 지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미국 내부의 표심 및 지지율 때문에 천상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장사치 마인드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왜 이 통행세 논란이 애초에 문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로 인해서 어떻게 그동안 증시를 견인했던 1차 AI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는지 차근차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이죠. 이곳은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둘러싼 바다예요. 이 바다에서 나온 석유가 세계로 나가려면 딱 하나의 출구를 통과해야 되죠. 이제는 하도 들어서 지겨워요. 그 이름. 바로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수로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좁은 수로로 전 세계 석유 거래량의 약 20%가 지나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하루 원유 탱커가 줄줄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죠. 이 해협이 막히면은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의 석유가 전부 발이 묶이는 거죠. 즉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의 병목인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유가가 폭등하면은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 미국과 이란 전쟁의 약 2주간 휴전이 달콤해 보이지만은 그리고 뒤에서 기술해드릴 증시의 불트랩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미 초반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은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현재 어떠한 상황일까요? 그러면 미국과 이란 분쟁 전에는 하루 100척 이상의 왕래가 원래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분쟁 초기에는 하루 2척에서 5척 확 줄었어요. 지금은 하루 한 15척 정도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AIS가 꺼진 선박이 최소 하루에 4척에서 5척씩은 꼭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의 속도는 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AIS가 선박이 자기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시스템을 뜻해요. 그러다 보니 보도되지 않은 민간 피해도 꽤 발생하고 있는데 군사 표적이 아닌 어선, 민간 선박이 폭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드론에 의해서 폭격되고 있죠. 그곳에서는 배가 지나가다가 그냥 펑 하고 터지는 그냥 그런 하루인 거예요. 재미있는 점은 중국, 인도, 그리스, 프랑스 등 사전에 허가를 받은 배들은 해협 한가운데를 전속력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허가를 받지 못한 배들은 몰래 죄다 오만 해안 쪽으로 바짝 붙어서 최대한 작게 움직이고 있는데 허가를 받은 자들만 정중앙으로 떳떳이 머리 위에 샤헤드 드론을 위시삼아 클럽의 길게선 줄을 바이패스하는 거예요. 결국 현재는 봉쇄가 아니라 통행료 징수의 장이 되어버렸는데 휴전이고 뭐고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 작동 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첫 번째는 선박 또는 해당 국가가 중간 브로커를 통해 신청을 합니다. 선박 소유 구조, 선적국, 화물 종류, 선원 구성, 목적지 이걸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심사를 하죠. 핵심 질문은 이 배가 미국과 연계되어 있나? 그렇기 때문에 선원 국적, 지분 구조, 실소유주까지 모두 다 파악합니다. 3단계에서는 승인 시 통과 코드를 부여하는데 라라크 섬의 관제 스테이션을 통해 확인을 해요. 그래서 혁명수비대 호위 하에 쿰 라라크 채널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미승인 시에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 드론과 위성으로 24시간 감시해요. 혹시나 몰래 갈까봐. 이 혁명수비대 허가를 받은 선박은 그래서 단 한 척도 피격되지 않습니다. 결제 방식은 중국은 사실상 무료 통과고요. 인도는 외교 합의로 통과권을 확보했고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반미 포지셔닝과 연계되다 보니까 외교 처리로 이란으로부터 통과 코드를 발급받았죠. 외교적 행동이 통행료를 대신한 거예요. 이란이 원하는 거는 돈 플러스 미국 고립, 아군에 대한 모집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과 사이가 좋을수록 통과하기가 어렵고 미국과 거리를 둘수록 쉽게 통과하는 이것이 이란의 외교 레버리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은 왜 해협을 애초부터 닫지 않았을까? 언론에서는 계속 닫는 것처럼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란이 진짜 원하는 거는 우리가 해협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하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이란의 메시지는 우리는 해협을 평화롭게 운영할 수 있어. 안전을 우리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무역의 합리적인 관리자가 될 거야. 이란이 바라보는 선례는 튀르키예의 보스포루스, 다르다넬스 해협 관리 모델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몽트르 협약이란 튀르키예가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완전한 주권 하에 관리한 케이스예요. 상업선박은 자유통항, 군함은 튀르키예 재량으로 제한하죠. 전시에는 튀르키예가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협약의 비서명국인데 이 체제가 88년 동안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 모델을 이란은 정말 따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란 선빵이 이란 입장에서는 잃은 게 많은 만큼 무조건 앞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본인들의 지렛대로 통행세 징수 채널로 무조건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가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란의 시나리오 1은 이란이 이 해협 관리권을 인정받는 거죠.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출구 전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2는 분쟁의 장기화죠. 트럼프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겁니다. 미국 동맹국들이 개별적으로 이란과 협상을 하면서 다극화 세계를 실현하는 거죠. 이란이 원하는 세계예요. 제3카드인 비장의 카드, 후티, 예멘의 이란 지원 무장단체죠. 이 카드의 경우는 아직 꺼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데 후티는 이란의 프록시 중 가장 공격적이죠. 사우디와 UAE를 수차례 공격했고 홍해 선박 공격도 했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후티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홍해 입구죠. 아직 여기를 봉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의도적으로 이 카드를 억제 중인데 바브엘만데브 봉쇄는 이란의 최후의 카드이기 때문이죠. 이걸 쓰면 세계 경제 전체를 인지로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협상 추구가 없어집니다. 궁구 막추인 거죠. 트럼프에게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력 강경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이 카드를 손에 쥔 채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이죠. 결국
결국 이 카드가 꺼내진 날이 오면 모든 출구가 닫혔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마트 머니들은 자본은 어느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을까? 과거 다루어 보았던 셰일가스 업체들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석유화학 업체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중동의 석유화학 인프라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 UAE, 사우디의 플라스틱, 화학, 원료 공장들이 가동을 멈춘 상황이에요. 세계 폴리에틸렌 공급의 최대 50%가 중단, 제약,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PE는 비닐봉지, 음료수병, 포장재 등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핵심 원료죠. 이게 50% 줄었다는 건 세상 모든 포장 업체가 원료 부족에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 억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말에 이마트를 가보니까 셀프 계산대 위에 종량제 봉투가 하나 없었어요. 정말 힘들게 식품들을 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화학 업체들도 미국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월에 파운드당 약 1센트 가격 인상을 했는데 4월에는 3센트 추가 인상을 했어요. 예상치의 2배인데 이게 문제는 해협이 내일 당장 열려도 공급 정상화까지 250에서 275일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재건에는 분기가 아니라 수년이 필요한 거죠. 더불어 방산 및 에너지 독립업체들도 유심히 봐야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해협은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가 이제는 모두 지켜주지 않을 거야. 즉 각국 스스로 에너지를 확보하고 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건 분쟁이 끝나도 바뀌지 않는 구조적 변화인 거예요. 즉 항공우주, 방산 섹터는 휴전 뉴스로 하락할 때마다 실제로 이틀 전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죠. 하나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롱을 위한 이 횡보장 속에서는 반대로 대부분의 기업들, 환희를 안겨다 주었던 AI 랠리의 공신들이 희비가 사뭇 엇갈릴 수 있는데 근본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 영업 비용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죠. 이 비용, 즉 코스트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류 및 운임 비용에 재앙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정말 배송비, 물류비가 엄청나게 폭등했죠. 과거 대비 지금 2배, 3배, 4배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해협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선박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이 폭등합니다. 대다수 기업의 경영진이 2분기 인바운드 물류비, 운송료죠. 이게 기존 예상치 대비 40% 이상 급등하니까 마진 요소는 불가피하다. 모두 손가락을 물어 뜯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재 및 포장재 가격도 상승했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다우 등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폴리에틸렌 등 기초 원료 가격을 대폭 인상하다 보니까 이게 소비재, 식품, 전자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의 포장재 및 부품 원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비용이 또 우려가 돼요. 유가 폭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반등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려질 수 있어요. 물론 하반기에 강해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제는 이 부채가 많은 기업들, 중소형주나 리츠 등은 차입금 차환 비용 증가로 순이익 가이던스가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또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죠. 갤런당,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면 미국, 한국 소비자의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필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합니다. 이미 소비재인 옷, 외식, 여행 즉각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더불어 전쟁이라는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앞에서는 기업들도 신규 프로젝트나 설비 투자를 중단하거나 연기하죠. B2B 소프트웨어 장비업체들은 가뜩이나 AI 때문에 사스가 죽었다고 하는데 클로드 때문에 연일 두드려 맞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객사들의 예산 집행 지연으로 2분기 수주 잔고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빅테크 및 AI 생태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통 제조업 및 인더스트리얼, 임의 소비자 및 유통, 항공 및 여행이 모두 여기에 포함돼요. 특히 그동안 증시를 견인해오던 AI 빅테크들, 이분들의 1차 버블 사이클이 종료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장은 기술주가 전쟁과 무관하다고도 믿는데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은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전략 운용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고금리 지속은 천문학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2분기 이후 실적 가이던스 멘트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은 견고하나 전 세계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 마진에 단기적인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주주분들, AI 인프라 확충은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비용 효율성을 극도로 통제할 거예요. 앞으로는 5만 명 정도가 또 해고되는 거죠. 문제는 월가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이 공식적으로 가이던스를 낮추기 전까지는 본인들의 실적 추정치를 선제적으로 내리진 않아요. 따라서 현재 시장에 퍼져있는 1분기 기업 이익 성장이란 전망은 전쟁의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환상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국내 코스피 또한 3월 윈도우 드레싱 종료 이후에 4월 신규 가두리장 셋업을 위해서 4월 8일 강하게 지수와 연동된 회사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러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란 전쟁 휴전을 비미 삼아서 다시금 개미분들을 유혹하고 있죠. 실제로 4월 8일, 4월 9일 장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1.5조 펌핑과 1.4조 덤핑이라는 역사적 복사 붙여넣기에 충격적인 불트랩이 또 진행 중이에요. 스마트 머니분들의 퀀트 알고리즘이 어떻게 대중분들의 심리를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는지 매주 대저뷰 패턴이 반복됩니다. 3월 18일 수요일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1조 원 넘게 폭풍 매수됐죠. 그리고 3월 19일, 3월 20일에 비차익 4.4조 융단 폭격이 있었어요. 대중분들에게 고점 물량을 완벽히 넘기고 지수가
지수가 폭락했죠. 지금 현재 4월에도 완벽한 재현이 일어나고 있어요. 4월 8일 수요일에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1.5조 원 폭풍 매수됐죠. 코스피 200이 882선으로 급등합니다. 다시 상승장이다. 2차 포모를 유발하죠. 그동안 나 손해본 거 물타야지. 아 이제 본전인가? 본전만 제발 와라. 그리고 4월 9일 목요일 지금 현재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도 1.4조 원을 다시금 융단 폭격 진행 중이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겠죠. 2주 동안의 휴전기간 동안 올렸다 벗겨먹다 올렸다 벗겨먹다 변동성을 이용한 불트랩이에요. 개인분들은 롱으로만 먹을 생각을 하지만은 스마트 머니들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벗겨먹는 거죠. 결국 4월 8일 1.5조 원의 비차익 매수는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을 보고 들어온 장기 투자 자금이 절대 아닙니다. 하루 만에 지수를 띄워서 오늘 4월 9일에 다시금 마이너스 1.4조 원 장 마감시는 더 커질 수 있죠. 계속 핑퐁 현금화하기 위해서 기계가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상승이에요. 불트랩. 매주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코스피 200의 콘크리트 천장 880선의 저주인데 데이터의 궤적을 보면은 3월 18일 최고점이 888.57이었죠. 이후 폭락했어요. 3월 24일 반등 고점 827.64 이후 폭락했죠. 4월 8일의 최고점도 882.81이에요. 그리고 오늘 4월 9일 장중 863으로 폭락했죠. 유기적으로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200 지수가 880선 부근에 도달하면 프로그램 매도 스위치를 무조건 누르도록 알고리즘을 세팅해놨어요. 즉 코스피 대형주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 회사들을 필두로 지수가 880선을 뚫고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없도록 천장을 완벽하게 닫아버린 가두리 장세에 가둬둔 거죠. 물론 향후 앞으로 2주 동안 이 위에 선으로 올려놔서 새로운 가두리 장을 오픈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메커니즘은 똑같죠. 이 아래에서 위에서나 롱으로 유혹해서 상단에서 털고 다시 공매도를 쳐서 떨어뜨리면서 벗겨먹고 즉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수가 폭등할 때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민 3대장은 지수 견인용 미끼이자 개미분들을 벗겨먹는 가장 확실한 선택지예요. 그리고 수요일에 이 3대장이 고기방패로 쓰였으면은 목요일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고기방패로 쓰였죠. 개미분들이 드디어 2차전지가 바닥을 쳤다. 2주 휴전이다. 이제 올라가는구나. 하지만 어제는 반도체 투탑, 오늘은 2차전지 제군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프로그램에서 최상단에 있는 업체들이죠. 지금 시장에는 1.4조 원의 프로그램 매도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폭탄의 90%가 어제 4월 8일 1.5조 원을 들여 억지로 띄워놓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 돈을 그동안 가장 많이 떨어져서 공매도가 잔뜩 쌓여있던 2차전지 등에 기계적으로 환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 코스피 지수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마스킹하고 있는 거죠. 펀더멘탈 매수가 아니라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 시총이 큰 2차전지를 지수 방어용 고기 방패로 오늘의 DC로 맛있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핑퐁 내일은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들의 알고리즘의 춤을 따라 스윙춤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은 없지만 롱만을 바라보고 무도회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AI 낙관론에 취해서 가두리장의 상단에서 다시 충격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울한 2분기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첨언을 드리자면 한국의 경우 석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하죠. 그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하고 있어요. 일본도 비슷한 구조인데 외교 실행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란과 G7 국가 중 가장 오래되고 관계가 두터워요. 그래서 제재 국면에서도 이란과 외교 채널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빠르게 통행 협상을 타결했죠. 반면에 한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더 강하게 동조해왔고 21년에는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납포한 사건도 있었죠. 이란 내 한국 동결 자산 문제도 있고요. 관계가 일본보다 훨씬 복잡하고 차갑습니다. 여기서 정제 능력의 아이러니가 존재하는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유소에 넣을 원료를 중동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원재료 공급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정유소도 의미가 없어요. 요즘 다시 한국 정유주들로 수급이 몰리고 있죠. 하지만 그건 장기적인 롱 포지션이기보다는 다시 한번 올랐다 벗겨먹는 호재성, 테마성, 제로성의 무도회장의 스윙 댄스일 뿐이에요. 춤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탑승하시는 게 내 마음 정신 건강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조선업의 경우 선박 발주가 줄고 이미 수주한 선박의 인도 일정 차질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역설적으로 탱커 수요 폭증으로 신규 발주 증가 가능성은 존재를 해요. 단기는 아니고 중기 시나리오입니다. 석유, 화학의 경우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 철강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산 단가 압박이 들어오고 항공은 항공유 가격 폭등으로 지금째 여름 휴가 비용을 압박하고 있죠.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여름, 겨울 휴가 미리 항공권 구매가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방산의 경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중동, 글로벌 국가들의 무기 수요 증가로 한국 방산 수출에 지속적인 기회가 예상이 되죠.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한국 앞에 놓인 딜레마는 미국 편에서면 이란 통행 허가를 받기 어렵고 에너지 안보의 위협이 있고 하지만 미국과는 동맹을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협상을 하면은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데 미국 눈치를 봐야 되죠. OFAC 제재 위반 리스크가 있어요.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 단체, 개인과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거죠. 일본은 이 딜레마를 미리 쌓아놓은 이란과 미국과의 외교 자산으로 풀었는데 한국은 그 자산이 지금 일본보다는 다소 훨씬 더 적은 상황인 거죠.